내 어린 시절은 늘 추웠다. 추위는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감싸고 있던 공기 같았다. 한겨울에도 찬물이 쏟아지던 좁은 월세방, 벽지 아래에서 곰팡이가 퍼져나가던 그 집.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밤이면 벽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이불 속까지 파고들어 잠을 깨우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숨을 죽인 채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언젠가 따뜻한 방에서 살게 되길 기도했다. 엄마는 새벽마다 곧 터질 듯한 빨간 손가락으로 내 양말을 기워 넣었다. 오래된 형광등 아래에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어둠을 깨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투정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견디는 모든 시간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고 언젠가 이 집을,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만 커져갔다. 아버지 강도우는 내 기억 속에 늘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말보다 욕이 빠르고 노력보다는 도망을 택하던 사람. 무능했고 게으르며 잔인할 만큼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밤들이 많았다. 엄마 손목을 꺾던 장면, 냉장고를 발로 차던 소리, 집안 어디론가 흘러갔던 돈들. 어린 나는 그런 장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불안과 공포는 또렷이 마음에 박혀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정말로 집을 잃었다. 엄마는 형편이 어려워졌다고만 말했다. 울지 않았고 동요하지도 않았다. 다만 내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끝이 저릴 만큼 꽉 쥐었다. 나는 그 힘이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절망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터졌다는 것도, 결국 엄마가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는 것도, 아이였던 나는 그저 갑자기 작아진 방과 싸늘한 공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서로를 꽉 붙잡은 채 삶의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다. 춥고 좁고 가난했던 그곳에서 나는 그 추위가 언젠가 내 삶 전체를 삼켜버릴까 두려워 떨면서도 동시에 그 추위를 끝내 이겨내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추락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보다 그 소식을 들려주던 엄마의 표정이 더 선명하게 기억난다. 허탈함과 체념이 뒤섞인 얼굴. 충격을 표현할 힘조차 남지 않은 채 그저 공기를 들이키고 내쉬는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를 마음에서 떠나보냈고 그의 죽음은 단지 세상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 같은 것이었다는 걸.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가난했다. 낡은 월세방의 수도는 자주 멈췄고 물이 나올 때조차 흙내와 쇠맛이 함께 섞였다. 벽지 아래로 곰팡이가 기어오르듯 퍼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름 모를 벌레들이 틈새를 통해 스며들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자라났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애써 숨기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엄마였다. 엄마는 늘 내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무너질 듯한 집 안에서도 그 말 한마디만큼은 단단했고 나는 그 단단함을 믿고 싶어 더 크게 웃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연극을 하듯 표정을 다듬었다. 행복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문을 열었다. 좁고 춥고 가난한 방이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 진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난을 견딜 수밖에 없는 엄마의 어깨였다. 그 어깨가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 대신 바로 이를 택했다. 선택이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엄마에게 학비를 기대하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삶은 무거웠다. 취업을 준비하며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엄마는 늘 안 늦어도 된다고 했다. 늘 그렇듯 언제나 나를 먼저 걱정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엄마가 버텨온 세월보다 더 단단해지고 엄마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비록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차가웠고 현실은 녹아내릴 기미가 없었지만 나는 천천히 바닥을 박차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의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추락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 사이로 아주 작은 희망의 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힘들고 고된 일을 가리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새벽 청소, 시장 물류 정리까지 몸이 부서질 듯한 일들을 밤낮으로 이어갔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굳어갔지만 그 손끝에는 삶을 놓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박혀 있었다. 나를 키우고 먹이고 다시는 길 위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엄마는 하루를 10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가 결국 작은 식당을 차렸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테이블 몇 개뿐인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연기처럼 퍼져나오는 냄새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손맛과 성실함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바쁜 오후가 되면 접시가 산처럼 쌓였고 서빙을 돕는 나의 발바닥은 늘 뜨거웠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다.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음에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가 가족을 데려왔다. 그리고 어느 날 방송 촬영팀이 들어왔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자 엄마는 어색해하며 웃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진심처럼 보였다. 방송이 나간 뒤 식당 앞에는 길게 줄이 이어졌고 한동안 우리는 숨 쉴 틈조차 없이 바빴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엄마의 땀은 고단함보다 희망의 냄새에 더 가까웠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엄마는 드디어 아파트를 샀다. 물론 은행빚이 잔뜩 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분명 우리 집이었다. 더 이상 남의 집 벽을 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쉴 공간을 스스로 마련한 첫 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날 나는 겨우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현관을 지나 발을 들인 거실의 공기가 너무 따뜻했다. 벽이 곰팡이 냄새로 젖어 있지도 않았고 창문을 열면 먼지가 아니라 햇빛이 먼저 들어왔다. 세상의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왔고 난방은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예전 집에서는 겨울마다 손끝이 얼어붙었는데 이 집에서는 발바닥이 포근했다. 물을 틀 때마다 내리던 따뜻한 수증기 속에서 나는 이게 꿈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꼬집어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드디어 가난의 벽을 벗어나 작은 안도 속에 몸을 누일 수 있었다. 아파트 한켠에 엄마가 새 커튼을 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계절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미루지 않고 그려볼 수 있었다. 가난이 나를 규정하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직접 만든 집에서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한민석을 만났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단단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성실했고 사람을 대할 때는 놀라울 만큼 다정했다. 내가 자라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도 그는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오랜 생존과 버팀을 존중하듯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무엇보다도 내 엄마를 나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존경해 주었다. 그 점이 나를 가장 크게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의 집안도 민석처럼 맑고 따뜻할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민석이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새어머니가 있었다. 겉으로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민석의 어린 시절을 돌봐준 이는 아니었다. 새어머니에게 받은 말의 폭력들, 몇 살 더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진 차별, 아버지와 동생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홀로 앉아있던 외로운 저녁들, 그가 툭툭 던지는 듯한 문장 속에 그 시간들이 잔재처럼 묻어 있었다. 가난은 벗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계절을 지나고 있었다.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잡아준 건 아버지 한상호와 이복여 동생 소윤뿐이었다고 했다. 소윤은 그를 진짜 오빠라고 부르며 쫓아다녔고 아버지는 있는 사랑을 모두 몰아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랑 덕에 민석은 의무감이 아닌 성숙으로 성장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궁금해졌다. 그 가정에 직접 들어가고 싶었다. 민석에게 그렇게 아프도록 굴었던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처음 시댁에 갔던 날,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시아버지와 소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했다. 시아버지는 내 손에서 외투를 받아 옷걸이에 정성스럽게 걸어두었고, 소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언니를 만난 듯 반갑게 웃었다. 그 따뜻함은 민석의 마음을 지켜낸 이유가 분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눈에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조금의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상대를 가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가식적인 웃음은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환영의 말보다 계산이 먼저였고 예의보다 체면이 앞섰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호기심보다 경계가, 친절보다 무언가 감춰진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집을 나서며 나는 민석이 말했던 상처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상견례 때부터 나를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는 결혼 후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틈만 나면 죽은 내 아빠 이야기를 꺼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습관처럼 던졌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살처럼 얇게 벗겨내며 마음을 긁어내는 칼날 같았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축하의 말은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더 괴롭히려는 듯 사소한 일에도 전화를 걸어 날 불러냈다. 내 배는 7개월 차에 들어서자 눈에 띄게 커졌고 걷는 것조차 벅찼다. 관절은 쑤셔왔고 잠이 들 때조차 숨 쉬는 게 곤욕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김장을 도우러 시댁으로 향했다. 며느리는 당연히 와야 한다는 말에 그때의 나는 아직 반박할 힘이 없었다. 배추를 나르고 소금 포대를 옮기고 커다란 양푼 앞에 앉아 물을 채 썰었다. 양념이 손바닥에 스쳤지만 그보다 뱃속이 단단히 조여오는 느낌이 더 무서웠다. 겨우 마지막 양념을 마무리하던 순간 갑자기 바지가 따뜻해졌다. 처음엔 물을 흘린 줄 알았는데 곧 붉은색이 번지는 걸 보고 숨이 막혔다. 하혈이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손끝이 저릿하게 마비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들것에 실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 순간 이유 없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살고 싶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실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엄마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 느낌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가 섞여 온몸이 떨리는 통곡이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엄마의 손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눈을 뜨자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오랫동안 눌러온 진실을 토해내듯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오미정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망가뜨렸어.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오래 묻어둔 독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내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그 여자가 지금 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오미정. 낯설지만 묘하게 기시감이 있는 이름. 엄마는 울면서 계속 반복했다. 내 시어머니야. 그 사람이 지금의 내 시어머니라고.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다. 이름 하나가 과거와 현재, 고통과 악연을 한순간에 이어붙였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병실 공기가 달라 보였다. 눈앞의 모든 풍경이 낯설어지고 내가 살던 세계가 비틀리기 시작했다. 억겁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닿은 진실은 너무 무거워 내 몸이 침대에 더 깊이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하루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아직 배 아래가 묵직하게 땡겨왔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긴장이 더 크게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다. 민석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현관문은 마침 열렸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얄궂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 표정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견뎌왔던 그릇된 우월감과 비웃음이 섞인 얼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엄마였다. 현관에 발을 딛자마자 엄마는 단숨에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현관에 울렸고 순간 공기가 멎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동자 속엔 오래된 두려움이 번져 있었다. 엄마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상처를 그대로 꺼내 그녀 앞에 내던졌다. 날카롭고 차갑고 그러나 누구보다 정당한 고통의 목소리. 나는 그 옆에서 내 아버지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다. 눈을 피했고 혀끝을 굴려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오래된 죄는 쉽게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엄마가 과거의 장소, 날짜, 상황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조금씩 일그러졌다. 결국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의 과거에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뻔뻔했다. 내가 너무 어렸어.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인간이 먼저 나를 꼬셨다고. 와이프가 얼마나 부족하면 다 버리고 나한테 왔겠어.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 시대와 가난을 탓했다. 주저앉지 않으려 비틀거리며 합리화를 늘어놓았다.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다. 우리 아버지를 내쫓고 우리에게 빚만 남기고 엄마를 거리로 몰아냈던 여자가 이렇게도 당당했다니. 그녀의 말은 마치 생긴 지 오래된 곰팡이처럼 악취를 풍겼다. 나는 도망치듯 숨을 몰아쉬며 벽에 손을 짚었다. 이 여자가, 내가 평생 증오하고 두려워하던 그 여자가 지금의 내 남편의 새엄마였다니.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우연이 또 있을까. 가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실체를 마주한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죄를 숨긴 채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 죄에 의해 무너질 운명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석은 말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울먹이며 흔들렸다. 나는 그 눈 속에서 오랫동안 혼자 견디며 버틴 사람의 흔적을 보았다. 말의 폭력 속에서 자라오며 상처를 감추기 위해 성실함으로 무장해 살아왔던 세월. 그런 그가 나에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다 끊을 거야. 그 여자와의 인연 지금부터 완전히.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내가 엄마와 서로를 지키려고 온몸으로 버텼던 것처럼 민석은 이제 나와 우리 아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전날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선희의 과거를 처음 들었다는 그는 의자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말했다.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아가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도 이제 모두 알았다. 그는 그 길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끊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결단만큼은 정확했다. 집안은 그날부로 완전히 갈라졌다. 오선희의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 오선희는 마지막이라는 듯 우리 집을 찾아왔다. 문 앞에서부터 울음을 묻힌 목소리로 지나간 일을 실수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그녀의 말은 하나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행을 견디기 힘들어 발버둥치는 것에 가까웠다. 엄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예전 그녀가 엄마에게 퍼부었던 그 소금 세례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거칠게 던져지는 소금 알갱이가 바닥과 벽에 튀며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오선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표정 당황, 수치, 두려움,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붕괴. 나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 그녀는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 소유는 말조차 섞지 않았고 민석도 번호를 차단했다. 집에서도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밥상에 그녀의 자리가 다시 놓이는 일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갑작스레 비어버린 방처럼 쓸쓸해졌고 결국 생계를 위해 허드레시를 전전하며 살아가야 했다.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바쁘다. 나는 남편과 아이를 키우며 엄마와 시아버지, 그리고 소윤과 함께 조용한 행복을 나누고 있다. 시댁에는 가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그 이후에야 다시 편히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왜 지난날 그렇게 견딜 수 있었냐고. 엄마는 짧게 웃으며 말하곤 한다. 내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그 죄에 휘둘려 고립되고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을 이겨낸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마주한다는 것도. 나는 그 빛 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살아가고 있다.